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본 회의에서 재투표에 붙여진 양국관리법이 결국 이제 부결이 됐고, 간호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이제 무산된 상황인데, 먼저 문성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양국관리법 부결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후속 입법으로 반드시 정상화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 정부 여당의 입장 역시 이제 강경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의결, 입법, 무한, 루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좀 여야 간의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양국관리법에서 민주당이 꾸준히 오래 준비해왔던 법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의 의견도 그렇고, 어떤 저희 당 지지층이나 젊은 세대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어떤 기존의 어떤 쌀 수매해주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어떤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금 꾸준히 잉여 생산되고 있는 쌀이 어떤 농민들이 이제 팔리지 않는 작물이 있으면 다른 작물로 옮겨가고 이런 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지원책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뒤로 밀려왔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히 국가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농민들에게 진정하게 이제 좀 어떤 수익 개선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다른 작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봐서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어쨌든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또 거부권을 사용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도 해결이 안 나고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이제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 진짜 웃긴 상황인데요. 이성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아서 양국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정부는 양국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받으면서 되려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쌀값 80kg당 20만 원 맞추겠다. 그러면서 이제 농림부 차관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보면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없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쌀값을 유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법안을 거부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합리적 답변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도 이제 국민의힘은 거부하겠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국관리법이 어느 한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동의합니다. 반대는 20%대고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뭔가 행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씌울 뿐이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 좀 하기로 하고 또 야당이 이제 직회부, 직부위가 더 이제 그 적확한 용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간호법이 김진표 의장이 이제 일단은 상정을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간호법 상정 보류에 깊은 유감이다. 이런 이제 서운한 감정을 이제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사실 간호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게 작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1년 동안 지금 계류되어서 통과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미루게 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아쉽긴 하나. 근데 어쨌건 여야가 너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중재하고자 국회의장이 그렇게 한 것 자체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간호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2년 1월에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 이런 말을 직접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호법이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이어서 거기에 끌려가기 싫어서 거부한다고 하면 정말로 민생은 완전히 외면한 채 정치만 하고 있는 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이제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는 매입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언급도 했었는데 상황마다 이제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안마다 또 이제
여론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모든 정책을 이제 펼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진표 의장이 최근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모두 자기 진영을 결집해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되지 않냐 이런 근시안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 요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 뭐 좀 들어볼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당 지지율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청년층 어떤 기존의 정당 색을 강하게 지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지지율이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갔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결국 두 정당이 본인들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오히려 한 40% 넘는 중도층이나 정치 저간여층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겠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게 정말 중도층이 원하는 것, 젊은 층이 원하는 것 이게 들어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지지를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해도 자체가 어떤 저간여층이나 아니면 젊은 층이나 이런 자신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파이프가 없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양당 지도부 모두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정치가 지금 뭐 자막이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의장의 뭐 핵심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장의 진단, 정치 진단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당층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갤럽 조사를 보면 네. 29%가 무당층이에요. 근데 대선 전주만 해도 무당층이 1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이상 나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어느 쪽도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20대로 좁혀서 무당층의 비율을 보면 무당층이 제1당입니다. 5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고 지지층들이 이제 국권이 존재함으로써 지금 정당의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전국 선거가 있을 때 전국 선거를 위해서도 정당이 필요한 일인데 그 같은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정당 모두. 한국갤럽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오늘 뭐 20%인가 7%? 7%였습니다. 다시 또 20%대로 떨어졌네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한일 외교 관련된 문제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이슈들이 또 많이 나왔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20대 지지율이 한 1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 세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 당에 가장 반대하시는 40대층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가 대선 당시만 했더라도 진짜 한 50% 40몇 프로 이렇게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결국에는 지금 총선 1년 남은 시점에서 지도부가 어떤 이런 지지율을 제대로 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나흘간의 이제 토론이 열렸었던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슈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100명의 이제 의원이 100가지 제안을 했었고 실질적인 뭐 토론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의 나흘간의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견이 없었던 한 가지를 꼽으라면 위성 정당만큼은 없애자 뭐 이런 의견이 이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뭐 지난 그 총선에서 있었던 일들은 뭐 되새기면서 좀 반성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원위원회 다 보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본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서는 그래도 이 정치가 되게 엉망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국회 구성원으로서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전원위원회의 의미가 당장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의 합의안이 뭐 도출될 것 같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 7분간 최소한 그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회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지도부가 뭔가를 합의할 때도 해당 자기 당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7분간 이야기한 100명의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걸 참조점 삼아 지도부가 야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 우리가 지도부가 좀 과감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이 4일간의 어떤 성과가 가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선거제 개혁의 그 어떤 레이스로 보면 충분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원위원회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공론화 과정이 있습니다. 국민들 5,000명에게 질문하고 500명의 그 국민들을 뽑아서 네. 이분들이 한 뭐 2박 3일, 뭐 1박 2일 막 수기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역시도 저는 선거제 개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보면 되게 그래도 좀 개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 어저께 뭐 그 지난 4일간이 그 작은 첫걸음을 뗐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제 뭐 네. 자기 발언을 했는데 그 경청하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금 이제 비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얘기가 나온 뭐 위성정당 이야기도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시에 이 취지를 결국 무삭하게 하는 법률 내부의 디테일한 점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방향을 잡을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촘촘한 이 선거 법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합의를 볼 수 있고 네. 논의를 할 시간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데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또다시 어떤 취지는 좋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서 만들어진 법안이더라도 이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어떤 룰상의 허점이 있으면 결국 그 상황에서 그것이 이득이 되는데 정당들이 그런 길에 또 새길로 가지 않을 것인가 또 편법을 쓰지 않을 것인가 이건 저는 거의 쓴다고 보거든요. 그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이 룰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시간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그 자리에서 이제 동일 지역 산연임 제한 입법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취지대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항상 저희 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 너무 이제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리신 다선 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수동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어느 안주하는- 정도 갖추고 있기 안주한다. 때문에 네. 뭐 자기가 실수를 한다거나 뭐가 네, 크게 헛발질하지 않는다면 다음 공천과 당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력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다선 의원님들이 당연히 초선 의원이나 아직 원내 진입을 못하신 분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과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행동들은 그분들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선 연임 제한 입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뭐 어떤 지도부나 그 당시 공천을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입맛이 맞지 않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조항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좀 더 논의가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근 게이트로 근래 들어서 아주 그 좀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상황 그 검찰의 칼끝이 이제 어디까지 향할지 그 관련 의원이 민주당 내에 뭐 10명이다, 20명이다, 심지어 뭐 40명, 40명이다 뭐 이렇게 언론마다 달리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이 총선 그 1년을 남겨놓고 나서 남긴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아무튼 그 큰 이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송영길 전 대표는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뭐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시죠. 직접 들어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검찰의 정치적 조치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기되는 의혹의 어떤 근거들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의원의 녹취가 있다던가 이정은 씨의 녹취 그리고 이정은 씨가 그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이런 것들이 네. 어쨌든 완전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이 되려 나서서 이 사안을 철저하게 밝히겠다. 네. 그리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이 제기된 시기가 공교롭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정치적 조치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 저 역시도 이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지금 시점에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고 그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송영길 대표께서 여기에 연루되었는지까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당장 귀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구성원들은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수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을 되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지웅 위원도 그 검찰의 기획 수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을 먼저 의심하는 건 그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민주당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더 네. 정확히 네. 더 깊게 일단 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상태고 네. 사실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되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제기한 주체를 상대로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압수수색을 했던 건데 왜 네. 지금 터트리냐는 거잖아요. 근데 전 지금 그 말을 할 시기는 아니고 이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거나 아니면 사실 별로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다루어졌다고 하는 게 밝혀진 다음에 뭔가 이게 검찰이 그때 작전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부터 좀 해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뭐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참담한 것이 이게 8, 90년대 진짜 20년 전에는 할 법한 돈봉투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또다시 재현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어떤 이것이 뭐 검찰의 시국전환용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근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금 뭐 금액도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 녹취도 나오고 있고 뭐 관련 핵심 인물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서 이것을 검찰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또다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역풍은 저는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민주당이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게 금액이 뭐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다수의 민주당 의석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저는 대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한다면 네. 철저한 내부 이제 이 수색을 하시길 저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정건 게이트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어디로 이제 흘러갈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흘러갈지 이제 그 쭉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김기현 대표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이제 해촉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여부도 이제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연포탕 정책을 펼치겠다 했는데 메뉴가 바뀐 게 아니냐 연포탕에서 매운탕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뭐 조금 사담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변 임기가 종료가 돼서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개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금 종료가 됐나요? 네,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원래 한 며칠 전에 끝났는데 통보를 이제만 어제쯤 받았고요. 네, 어쨌든 종료가 됐군요. 네, 종료가 되어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 어떤 뭐 정광훈 목사와의 뭐가 뭐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백분토론 나가셔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이제 뭐 용산에서 꾸준히 어떤 본인들에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본인에게 도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대통령께서 표명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라는 건 그 백분 토론에 나와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정치 초보자다라는 그 워딩 때문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실제로 저는 그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을 이제 보호하는 이야기죠.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의 경력이 없는 대통령을 선택해 줘 놓고 네. 어떻게 정치 경력이 뛰어난 사람과 같은 어떤 행동을 바랐냐. 네, 그건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쭉 1년 동안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봤을 때 어떤 특정 워딩에 꽂히시는 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두구육 이런 것도 맥락 자체를 봤을 때는 그게 뭐 그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결국 당대표 징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당 내부에 과연 건전한 비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네. 국민 여러분들께 결국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방송을 받고 이제 그 정치 초보자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뽑은 정치 초보자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어쨌든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게 상임 고문 해촉 이게 어떻게 김기현 대표의 의중이냐 아니면 뭐 대통령실 뭐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누구의 의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행위를 한 건 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행위로 대표가 되게 우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거 다른 의견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설득해내는 것에 있는데 스스로 자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르는 일을 한 거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이준석 대표를 민주적으로 뽑힌 이준석 대표를 내쫓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국민의힘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들어보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만큼 되게 좀 심각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입단속을 해야 될 분들은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의 4.3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김전 최고의 5.18 관련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조순신 최고의 밥 한 공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일단은 갑자기 홍준표 시장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입을 다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물론 입을 다물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정치를 하시는 거고 근데 결국 전체를 보지 못하는 대표의 어떤 좁은 어떤 시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표에게 조금 비판했다고 뭐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뭐 면직 처리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주정당의 대표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바로 이제 SNS에 또 두 번에 걸쳐서 또 관련 글을 또 띄웠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전원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야당 그 민주당 내에서 현재 이제 불고 있는 그 이정근 게이트와 관련한 향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사가 흘러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원위원회 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야 내부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